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보호의 원자 모형이죠.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대학을 가면 이것도 틀렸다라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양자역학 모델 쪽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이 사실 수속까지만 맞고 그다음부터 틀리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간다. 화학 쪽이나 뭐 공학 쪽으로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보호의 원자 모형만 이해해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살다 죽어도 돼요. 예, 그리고 살다 죽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이제 더 발전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러더퍼드까지 해서 핵이 있다는 거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알게 됐는데 이 전자가 쉽게 말하면 이 전자라는 게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 지금 보호라는 것은 전자가 있을 게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뭐그 탐슨처럼 막 이런 식으로 전자가 막 아무데나 막 푸딩처럼 막 이렇게 박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가 전자가 있을 때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궤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사실 이 원자라는 게 3D잖아요. 그래서 이걸 궤도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건 2D적인 입장이고 기찻길 같이 2D적인 입장이고 얘가 입체적인 구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걸 그래서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D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껍질, 2껍질, 3껍질 순서대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껍질이 점점 이제 늘어나죠. 그때 이제 요 이름을 K껍질, L껍질, N껍질, N껍질 K, L, M, N으로 얘기했어요. N으로. 왜 그렇게 정했어요? 처음에 정한 사람 마음이야. 여러분 이름 왜 그래요? 부모님 마음이지 뭐. 됐죠? 주양자 수라는 건 이 그 넘버예요. 첫 번째 개도 그냥 1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 3. 그래서 이거를 양자수라고 합니다. 이게 주된 양자수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K, L, M, N.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그게 1, 2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더 많은 껍질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준이라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준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그냥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럼 여기가 레벨 1이고요. 레벨 2고 레벨 3예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커진다는 것은 껍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누구 에너지가 크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요. 화학은 뭐 다루는 거야? 전자. 전자 에너지가 큰 겁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그럼 왜 바깥쪽 궤도로 가느냐? 자, 보세요. 선생님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전자가 여기 있어요. 플러스 때문에 잡아당기죠. 얘는 질량 묵직하고 얘는 질량 작으니까 얘가 끌어당겨져야 돼. 근데 다음 단계로 원자핵에서 멀어졌대. 플러스를 이기면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 레벨 3로 간 거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갈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많다. 스펙트럼과 보호의 원자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장풍이는 또한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돌톤의 원자 모형은 공의 모양이었습니다. 통순의 원자 모형은 푸딩의 건포도가 퍽퍽 박힌 것 같이 전자가 원자에 박힌 모양. 그리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행성이 태양을 돌듯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운동하고 있다는 바로 행성 모형을 주장하게 되지요. 이를 이어 또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덴마크 출신으로 1911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닐스 보어. 이 닐스 보어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톰슨과 함께 연구하다가 1912년 3월 러더퍼드가 있던 맨체스터 대학으로 옮겨가서 그 러더퍼드와 함께 러더퍼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어는 러더퍼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이 물리학적으로 좀 불안정한 원자 모형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보어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완성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1913년 드디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지요. 첫 번째,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몇 개의 일정한 원형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며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동하면서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모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현지에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뭐야? 맨날 나만 궁금해? 같이 궁금해줘야지. 보호의 원자 모형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되지요. 하지만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겨버렸습니다. 전자가 입자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만 알 수 있게 되지요. 이에 따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현재의 원자 모형은 전자의 분포가 오비탈 모양에 따라 구름처럼 보이므로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구름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호의 원자 모형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의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장풍이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소가 이 높은 온도에서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방출한다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 물질이 내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는 것, 우리가 이 방법을 분광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분광분석법. 각각의 원소가 내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게 되죠. 20세기 초반에 수행된 이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톰슨,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퍼드,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실험 이외에도 중요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요. 바로 수소 원자에 의해 방출되는 빛에 관한 실험입니다.
I'm going to give you some interesting facts and a slight biography on Niels Bohr. So I'm just going to tell you the interesting stuff, or at least the things that I found to be interesting. He was born in 1885 in Copenhagen, Denmark, and he was born very rich. His father was a professor of physiology, and his mother's family, patriarchal times, had ties with the Danish banks. And so we all knew him to grow up to be a big time physicist, but his brother actually became a mathematician, and he eventually ends up playing in the national soccer team for the Danish in the Olympics. So Bohr went to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and so since his father was a science professor, that interest in science also resonated within him. And although he majored in physics at the university, he also had a really strong interest in philosophy. And so his first publication was when he was 20 years old. That's my age. And it had to do with measuring liquid surface tension. And it was done through like a contest. And so he had to use his father's lab, the lab that his father uses like during when he teaches, because the ones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like Bohr was not allowed to use. So he had to make his own test tubes out of glass, which is nuts in my opinion. And so he gets married at the age of 27 to Margaret, who at the time was a sister of a mathematician. And so together they had 6 sons. 2 of them unfortunately passed away, one from illness and the other one from a boating accident, but the rest became superstars. One of them became a lawyer who eventually also played in the Olympics on the Danish field hockey team. Another one became a doctor. Another one became a chemical engineer. And lastly, one also became a Nobel Prize winning physicist. And so we all know Bohr for his model, but how he got into the subject of atomic structure mostly came through his master's research for his thesis, which eventually carried over into his doctor's. And so after that, he became a researcher and taught medical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where at the age of 31, he becomes the theoretical physicist department chair, and he opens up his own college, the Niels Bohr Institute, at the age of 36, which eventually served as the Quantum Mechanics Center for decades. In 1922, he receives his Nobel Prize for his efforts towards atomic structure. So during World War II, when the Nazi regime arose, he offered the Bohr Institute to act as a haven for refugees of Nazi political opponents or Jewish or otherwise. And so, but when the Germans occupied Denmark, he had to dissolve his gold Nobel Prize because he didn't want the Nazis to have it. And so he put it in a jar to which he would return to after the war to reassemble it. And so he almost gets arrested for being Jewish because his mother was Jewish, and that counts. So him and his wife fled to Sweden, and they set up a sanctuary, or they basically forced the Swedish government to set up a sanctuary for his other Jewish refugees. And he saved around like 4,000 Jewish refugees from the Nazis. And so he also worked on the British side of the Manhattan Project after he set up the refugee camp. So after the war, he helps establish CERN, which is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which he wanted the center to be at the Bohr Institute, but after several debates, it ended up being in Geneva in Switzerland. And so he was a strong suppor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And so the new king of Denmark, Frederick IX, gives Bohr the Order of the Elephant Award, which is an honorable award bestowed upon Danish royalty. And he
over time, eventually he starts setting up universities all over Europe and becomes the chairman of the Nordic Institute of Theoretical Physics in 1957. And at the age of 77, he passes away from heart failure. And after his death,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changed their name to the Niels Bohr Institute.